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맹경순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하고 신부님하고는 참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이들과 그야말로 허심탄회 이야기할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사태에 대해서는 또 극명하게 의견차가 갈리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얘기를 사실 잘 안 하게 됩니다. 네, 네. 세대 차이 같은 것을 느껴서 어떤 분란이 될까 봐.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지난번에도 신부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같은 공감을 하고 같은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이런 네. 것이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워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든 세대들이 조금 그야말로 좀 이물신에 되나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보는 그런 세대들이었는데 과연 그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 네네네. 그 MZ 세대가 삼요를 한다 그래요. 삼요? 네. 일 시키면은 내가요? 왜요? 왜요? 싫어요. 아, 그래서 삼요예요. 네. 지금 보좌 신부들이 그런데요. 본당시을 시키면 제가요? 왜요? 싫어요. 오, 놀라시겠네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뭐야? 네네네. 예,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 군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시키면 내가요? 왜요? 싫어요. 그런데요. 일찍이 생각 못했던. 그렇죠. 그 처음 만나보는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이게 무슨 인간이야, 괴물이야?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영상 중독자들이 많아요. 아, 네네네. 아기 때부터 계속 스마트폰으로 보고 모든 걸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걱정을 했어요. 얘들이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호를 가졌던 사람들이 꼰대들이라는 거를 이 아이들이 보여준 거예요. 저는 사실 MZ 세대들은 시위를 안 할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국회의사당에 몰려갔던 게 MZ들이었어요. 그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한남동에로 올 때 남토령에 나가서 그 농민들을 지켜줬던 게 MZ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 너무 감탄스러웠는데 우리가 봤던 이 MZ 세대의 결점이 이 시위를 만드는데 결정적 요인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설명해 봐 주세요. 일단은 이 친구들은 자기 행복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계엄이 선포되면 내 행복이 다 없어져. 여행의 자유도 없어지고 표현의 자유도 없어지고 모든 걸 다 군부가 다 통제를 해요. 그 상황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군사문화 안에 젖어 있잖아요. 우리만 해도 뭐 박정희 때 뭐 전두환 때 고등학생 때 교련 교육 받고 이미 군사문화에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부가 통치한다 그래도 불편하지만은 굳이 뭐 그런 생각까지 사람들 많아요. 집단 문화에 젖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내 행복이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권력자가 쥐고 흔든다? 이거는 아이들이 용납을 못하게 거구나. 아, 그래서 시위에 나섰구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은 생각이고, 두 번째로 얘들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애들이거든요. 없다고 또 우리도 생각했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의식을 가졌지? 그랬더니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었잖아요. 서울의 봄을 본 거예요. 영화.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을 보고 많은 어른들, 저도 이제 그 영화 보면서 막 울컥하고 눈물을 흘릴 뻔 했는데 그 영화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고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상계엄이 실행이 됐을 경우에 일어날 일을 영화를 통해서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사태를 막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장점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본 네.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나라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얘네들이 정치 판도를 바꾸겠구나. 뭐 야당 대표 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얘네들이 진짜 지도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국힘당 쪽에서도 젊은 국회의원들이 다 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소수지만 그런 1980년생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진짜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냥 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그 타겟을 해서 지금 쫓아내기 위해서 올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고 나면 다시 보수 진보로 또 나눠질 건데 진보 진영만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건강한 보수도 살아야 되는데 국힘당 안에 그런 젊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갖고 당론에 따르지 않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그 MZ 세대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말 큰일을 해낸 거예요. 그동안에 분열되고 막 싸우고 그러던 사람들을 하나로 한 마음 한 몸을 만들어줬어요. 네, 이거는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해내지 못한 큰일을 그분이 딱 한마디로 결정을 해줬어요. 너무 표창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껏은 왜 MZ 세대들을 그야말로 왜 서로 정말 이게 닭번듯 소번듯 했는데 그쵸. 이게 접점이 생겼다는 거는 그쵸. 굉장히 정말 희망적인 그러니까 애들이 일이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요새는 지나다니면서 애들 보면은 얘들이 막 이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감탄스러운 게 여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통령을 갖다 왜 비난하냐, 뭐 편을 들어줬던 사람들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줘서, 심지어 뭐 극우 유튜버인 영감님이 그 대통령은 지금 있으면 안 된다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계기를 제공해준 대통령이 그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 이분밖에 없어요. 공로상 줘야 돼. 네. 국민일치상이라는. 신분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가실까 모르겠네요. 아니 이렇게 대통령을 칭찬했는데 블랙이온이 나한테 올 리가 없지. 나같이 이렇게 그냥 무료 상담이나 하고 있는 변두리 신부를 누가 관심이라고 했겠어요. 네. 진짜 블랙리스트에 드라마 들어가 계실 거예요. 네,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저희 하단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똔똔 대교구에 건축 중인 새성전 모금봉사를 1여 년 동안 다녔던 한 신자입니다. 본당이 새로 신축되는 새 성전의 모 성당이었기 때문에 제 본당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신축 성당을 위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음악적 재능을 봉헌했습니다. 1년여의 시간 동안 12곳의 타 성당을 돌아다니며 모금을 위한 미사봉헌 집전 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양 봉사를 했고요. 모금 봉사를 가러 가지 않는 주일에는 성당 봉사자분들의 권유로 교중 지휘도 맡았습니다. 교중 지휘를 맡겨주실 때는 경력이 없어도 전례를 잘 몰라도 일단 하면서 배워나가면 된다고 음악 전공자인 제게 용기를 주며 하라고 하셔서 시작해서 열심히 했고, 새 성전 건축이 되는 중이라 성당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기에 폐의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교중 지휘자 폐의를 받기에는 스스로도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잘하게 되면 교중 지휘자 폐의도 주시겠지 하는 믿는 마음과 건축기금 봉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며 인정을 받고 소정의 수고료도 주셨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10월 중순에 건축기금 마련 타 성당 방문 일정이 모두 종료됐고 급작스럽게 신부님께서 기존 반주자에게 상의 없이 신부님의 지인 소개로 새 반주자를 모셔오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휘자가 맞냐고 여쭈었더니 면담 시간을 잡으라고 하셔서 잡았습니다. 면담 장소에는 신부님만 빼고 사목 회장님을 비롯해 신부님 직속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리하셨고 그 자리에서 신부님께서 내정자로 찍어둔 교중 지휘자가 있다고 저는 다음 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회의 장소의 분위기는 저를 마치 해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껏 1년여 동안 12곳의 타성당을 돌며 모금미사에 참여해 노래했고 잘하든 못하든 돈 얘기 안 하고 교중지휘를 했고 훗날 교중지휘자로 당당히 페이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제 욕심이 과했을까요? 신부님께 직접 문자를 드려 제 심정을 설명했지만 답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가대의 인사를 끝으로 저는 성당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편이어서 제가 열심히 하면 제게 좋은 기회도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신부님을 비롯해 성당 어른들께서 저 같은 봉사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홍 신부님의 조언을 토대로 저도 반성하고 털고 일어서려 합니다. 사람 때문에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언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자매님이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뭐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그 내보낼 때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표창장이라도 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본당 신부가 좀 싸가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 문제는 통보를 하면 안 돼요. 공문 한 장 띡 보내고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 문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사람의 문제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미안하다든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 기업에서는 정말 해고를 문자로 한대요. 오늘부터 나오지 마.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안에도 그런 게 들어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공문 보내고 심지어는 카톡으로 그냥 인사 발령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싸가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죠. 인간관계는 만나서 대화하면서 형성이 되는데 공문으로 보내게 되면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거는 본당 신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신부님이 이제 과거에 본당 주임으로서 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가 이제 그 남아있는 가능성을 제가 보는 건데 이 자매님이 할 때 어디까지나 선의로서 시작하시고 언젠가 상황이 되면 나를 써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 오셨는데 사실 본당 신부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네네. 제가 너무 빨랐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본당에서 인사 문제 처리를 너무 좀 성의 없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매님 본인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잘랐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당 신부 혼자 결정을 했다 그러면 본당 신부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모교원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교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리는 사람이 왜 없었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사모교원들은 대개 신부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다 그러면 좀 이 자매님도 뭐가 문제가 있나?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쓰고 싶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쓰기에는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네네. 제가 본당 신부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직원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냥 봉사 정도가 좋아. 이 사람은 그냥 봉사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 셋 중에 지금 이 자매님이 세 번째 케이스에 걸려 있는 거예요. 봉사하겠다 그러는데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문제죠? 왜 본당의 사모교인들이나 본당 신부들이 왜 나를 내보내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나를 내보내려고 그러지? 왜 나를 갖다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하질 않는 거지? 1년이나 그렇게 열심히 모금을 다니고 그랬으면 당연히 고맙다 그러고 당연히 이렇게 뭐 이제 수고비도 드리겠어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지? 그러면 저 사람 둘째치고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내 문제를 파악을 못 하시면 여기서 그만두고 딴 데 가도 똑같은 문제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뭐 본당 신부 찾아가 봐야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한번 성거대 같이 했던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서 지나가는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한번 내가 뭐가 핸디캡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줘요. 네, 안 하죠. 그 말에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얘기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관계가 망가질 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멀리해요. 그럴 때 나 혼자 섭섭해하면은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멀리하지? 멀리하는 원인을 내가 찾아서 그걸 바꿔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은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날 데려다가 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사과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본당 떠나서 다른 본당에 가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친한 친구들도 말을 안 하려고 그럴 텐데 그래도 내가 뭐가 문제일까 한번 물어보시고 진짜 나를 위해서 조언을 좀 해줘.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신부님도 그냥 저 사람이 기쁘게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여를 주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본당 신부들도 일종의 이제 경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본당을.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도 이제 본당 신부 생활 하면서 뭐 지휘자들, 반주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 사람은 그냥 봉사자야. 그러니까 막 돈을 주고 계속 쓰고 이 사람이 성가대를 갖다 막 실력을 늘려주고 그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썼듯이 전례도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쓰셨기 때문에 그 신부님께서 정말 신부님 말씀대로 이미 페이를 준다는 거는 완성된 상황의 사람과 상황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휘자들을 여러 사람을 봤었는데 제가 봤던 지휘자 중에 진짜 괜찮은 지휘자는 그 성당에서 지휘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가대를 따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음악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가 그 지휘자가 있을 때는 실력이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그냥 다른 지휘자가 왔는데 그 자기 수고비는 달라 그러는데 뭐가 시원치가 않아. 그 결국 저도 그냥 조금 쓴 다음에 자문이 됐다고 딴 데 가시라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본당의 분위기도 바뀌어요. 그런 면에서 자매님이 지휘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고 싶을 만큼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매님의 상황이 봉사하는 마음과 그 전문적으로 페이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제 날 갖다 돈 주고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본당신부는 봉사자는 괜찮은데 돈 주고 쓸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페이를 받고 싶다면 그걸 명확하게 서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만한 실력을 내가 갖춰야 되고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네가 날 써야지. 이런 건 없단 말이죠. 네네. 그것이 지금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정규직, 일반직, 뭐 정규직하고 그 일용직하고 문제도 이제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일용직을 그냥 2년 썼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기업주들이 정규직을 쓰는 거는 오랫동안 쓸 사람을 고를 때는 이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일 때 쓰거든요. 그 사람이 그만둘까 겁을 내요. 근데 누구나 다 하는 일을 하는 일이야.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게 기업가들의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착한 그런 또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지만 근데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일용직을 하청업체 데려다 쓰잖아요. 이렇게 책임을 하청업체 떠넘기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그 이슈가 아니고 왜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일용직으로만 쓰려고 그랬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생산성 있는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써요. 제가 가수들끼리 대화하는 걸 듣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그 무명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더니 심사위원이 돈을 주고 듣고 싶은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프로죠. 프로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하는데 돈을 주기까지는 쉽진 않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경계가 되는 저게 무슨 노래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자기 가치를 좀 높이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밀려났어. 나는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본당신부가 나를 안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너 안 됐어. 그러지만 속으로는 다 똑같이 생각해요. 나 같아도 너를 안 써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늘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가 지금 이 자매님 글에서도 1년 동안 쉴 새 없이 봉사를 했습니다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면서도 마지막 글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섞여 있어요, 자매님 마음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들이 왜 나한테 보상 안 해주는 그러니까 거야? 그거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봉사하는 마음하고 약간 대치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조금 듣기 쓰라리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서로 그야말로 말로라도 애매한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니들이 날 갖다가 이제 돈 주고 써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건 자매님 생각이고 본당신부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걸 차마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 3자 뭐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얘기해 드리는데 사회에서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이거는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사람, 그냥 봉사자로 쓰고 싶은 사람, 봉사자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자매님 오늘 냉정한 현실이에요. 저희가 더 후벼파고 상처를 냈습니다. 이제는 연고 바르시고 깨끗한 거즈 바르시고 잘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휘자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카리스마도 더 키우시면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본당 신부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드시는 게 자매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복수라니. 원망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 내 주위 사람들도 다 도망가요. 똑같은 얘기 하니까. 네, 이제 정말 자매님 말씀에도 홍 신부님 말씀 듣고 털고 일어서라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제 일어나 노래 제목처럼 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얘기 털어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